지금 중국은 희귀광물 수출 규제라는 극단의 방식으로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방산에 꼭 필요한 물질을 차단해 한국과 미국을 겨냥하여 판을 끝내겠다는 계산이었죠. 겉으로 보기엔 한국과 미국의 숨통을 완전히 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바로 그 직후 미국 국방부와 현지 방산 전략 기업들의 긴급 회의가 소집된 겁니다. 중국이 원하던 바였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국이 경악한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회의의 주제가 중국이 아닌 한국의 한 기업이었기 때문이었죠. 직접 투자, 합작 법인 추진, 총 투자금만 무려 약 10조 원. 미 국방부와 방산 투자자들이 중국이 아닌 한국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방안까지 심도 있게 검토하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은 한국 제발 같이 일해달라며 한국에게 모든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이 스스로 파버린 함정 위에서 흔들리고 있는 사이 전 세계를 구제할 새롭게 떠오른 이 한국의 한 기업은 대체 무엇을 쥐고 있는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최강대국이라 자부하는 미국이 중국 앞에 무릎을 꿇을 뻔했습니다. 중국이 광물 수출을 막아버렸죠. 방산의 위기가 현실이 됐습니다. 포탄 생산 중단, 미사일 라인 마비, 전 세계가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중국이 겨냥한 나라는 미국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미국은 부수적인 타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중국이 정말 막고 싶었던 나라, 정말 두려워했던 기술이 따로 있었던 겁니다. 그게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저는 잭 하워드입니다. 25년간 미 국방부에서 공급망을 분석해왔죠. 전쟁의 본질을 안다고 자부해왔습니다. 전선에서 총알이 오가기 전에 이미 승패는 결정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런 제가 처음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게르마늄, 갈륨, 안티모니, 흑연, 이 광물들 없이는 미사일 한 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중국 의존도가 70%를 넘었고 대체 공급선은 제로였죠. 회의실에 해법은 없었습니다. 침묵만 남았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국방부 청사로 출근했습니다. 커피 한 잔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죠. 복도에서 마주친 동료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아무도 대답을 안 하더군요. 그 침묵이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25년간 이 바닥에서 일하면서 이런 공기는 처음 느껴봤죠. 뭔가 큰일이 터졌다는 건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스크린에 떠 있는 문장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중국 전략광물 수출 전면 통제 발표? 결국 올 게 왔구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사실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었죠. 저는 3년 전부터 이 시나리오를 경고해왔습니다. 중국이 히토류와 전략광물을 무기화할 거라고,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늦는다고 수십 번 보고서를 올렸죠. 밤을 새워가며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매번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습니다. 과민 반응 아닌가? 중국도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진 않을 걸세. 설마 그 정도까지야? 설마가 현실이 됐습니다. 중국은 총을 쏘지 않았죠. 버튼 하나를 눌렀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버튼 하나가 미국 방산 라인 전체를 마비시켰습니다. 제가 3년 전에 경고했던 그 시나리오가 한 글자도 빠짐없이 현실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옳았다는 사실이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름이 끼쳤죠.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 방산기업 임원들, 의회 관계자들까지 한자리에 모였죠. 평소엔 서로 으르렁거리던 사람들이 그날은 말이 없었습니다. 스크린에 숫자들이 떴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끝났다고요. 게르마늄 의존도 83%, 갈륨 78%, 안티모니 69%. 발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엔 그렇게 자신감 넘치던 사람이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손에 든 레이저 포인터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현재 재고량으로는 최대 18개월입니다. 18개월. 그 숫자가 회의실을 짓눌렀습니다. 18개월 안에 대체 공급선을 찾지 못하면 미국 방산 산업은 멈춥니다. 포탄을 못 만들고
미사일을 못 쏘고 전투기를 못 띄운다는 뜻이죠. 세계 최강 미군이 무력화됩니다. 아무리 훈련된 병사가 있어도, 아무리 뛰어난 전략이 있어도 총알이 없으면 전쟁은 끝입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대체 공급선은? 동맹국들은 어떻습니까? 발표자가 다음 장표로 넘겼습니다. 일본, 호주, 유럽 국가들의 현황이 나왔죠. 숫자들이 스크린을 채웠는데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모두 한계가 있다는 거였죠. 일본은 원료 확보는 가능하지만 재련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호주는 광산은 있지만 정제 시설이 거의 없었죠. 유럽은 환경 규제에 막혀서 재련소 건설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였고 브라질은 인프라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결국 원료가 있어도 쓸 수 있는 형태로 만들지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설명을 드려야겠죠. 전략 광물이라는 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첨단 무기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원료들입니다. 게르마늄은 저고에선 야간 투시경에 들어가고, 갈륨은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에 쓰이죠. 안티모니는 탄약과 미사일 추진체의 핵심 성분입니다. 흑연은 배터리와 원자로에 필수적이고요. 이 광물들 없이는 현대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원료가 없으면 무기를 만들 수 없죠. 문제는 이겁니다. 광물을 캐는 것과 쓸 수 있게 만드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거죠. 땅에서 파낸 원석은 그 자체로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도를 높이고 특정 형태로 가공해야만 산업용으로 쓸 수 있죠. 이 과정을 재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재련이라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재련에는 엄청난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고온 처리, 화학 공정, 환경 관리, 품질 제어까지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가 있어야 가능하죠. 하루아침에 배울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설비 하나 짓는 데만 최소 7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그것도 인허가가 순조롭게 진행될 때 얘기고요. 환경 규제라는 벽에 막히면 그보다 훨씬 오래 걸리죠. 미국에서 새 재련소 하나 짓겠다고 신청하면 환경 영향 평가만 3년이 걸립니다. 주민공청회, 법적 검토, 각종 인허가까지 합치면 5년은 기본이죠. 그런데 미국은 이 재련 산업이 사실상 전멸한 상태였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고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돈이 안 됐기 때문이죠. 중국이 싼 가격에 물량을 쏟아내니까 미국 기업들이 경쟁을 포기한 겁니다. 환경 규제는 점점 까다로워지고 수익성은 떨어지고 하나둘 문을 닫았죠. 그렇게 20년이 지나니까 재련 능력 자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기술자들은 은퇴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떠났고 노하우는 단절됐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하려 해도 가르쳐줄 사람조차 없는 상황이 된 거죠. 회의실에서 한 방산 기업 임원이 말했습니다. 국내 재련소 재건은 어떻습니까? 정부가 지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국방부 관계자가 고개를 저었죠. 최소 7년입니다. 환경 인허가만 3년이고 설비 건설에 4년? 그것도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될 때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는 10년 가까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7년이요? 10년이요? 지금 18개월 안에 재고가 바닥난다면서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논리가 없었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회의실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는 눈치가 역력했죠. 방산 기업은 정부 탓을 했고 정부는 기업 탓을 했습니다. 의회 관계자들은 둘 다 비판했고요. 하지만 비판한다고 광물이 생기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25년간 이런 회의에 수없이 참석해봤지만 이렇게 답이 없는 상황은 처음이었죠. 평소엔 누군가 해결책을 내놓고 다른 누군가가 반박하고 그러다 어떻게든 방향이 잡히는 게 보통인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무도 말을 못했습니다. 해법이 없었으니까요. 한 참석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중국 없이 18개월 이상 버티기 어렵다. 그 말이 회의실을 떠돌았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이 중국 없이는 18개월도 못 버틴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현실이었죠.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안일했는지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보여줬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발표자가 마지막 장표를 띄웠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대체 공급선 후보 목록. 스크린에 나라 이름들이 쭉 나열됐죠. 일본, 호주, 캐나다, 브라질. 그리고 맨 아래에 낯선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코리아? 고려아연.
저는 그 이름을 보면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솔직히 그때까지 한국을 전략광물 분야에서 진지하게 고려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강국이고 자동차 강국이고 제조업 강국이죠.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련은요, 그건 중국이나 일본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완제품을 잘 만드는 나라지 원료를 다루는 나라는 아니라고 봤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동료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잭, 저 마지막 장표에 한국 있던 거 봤어? 봤지. 근데 왜? 뭔가 이상하지 않아? 한국이 저기 왜 들어간 거지? 내가 알기론 한국은 재련 쪽으론 별로 안 알려져 있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이 왜 저 목록에 있는 거지? 누가 한국을 후보로 올린 거지? 솔직히 그때는 별 기대를 안 했습니다. 그냥 검토 대상 중 하나겠거니 했죠. 미국 안보의 마지막 카드가 한국이 될 거라곤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 한동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물었죠.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저녁도 안 먹고 뭘 그렇게 생각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기밀 사항이니 자세히 말할 수도 없었고 설령 말한다 해도 믿어줄지 의문이었죠. 미국 방산이 위험하다고, 중국이 우리 목줄을 쥐고 있다고, 18개월 안에 답을 못 찾으면 끝장이라고. 누가 그런 말을 믿겠습니까? 그냥 회사 일이야. 좀 복잡해서. 저는 그렇게 얼버무렸습니다. 아내는 더 묻지 않았죠. 25년간 이런 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그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중국이 가장 경계한 나라가 미국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디란 말입니까? 왜 한국이 저 목록에 들어간 겁니까? 그때까지는 답을 몰랐습니다. 며칠 후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대체 공급선 후보국들을 정밀 분석하라는 거였죠. 저는 그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일본부터 시작해서 호주, 캐나다, 브라질까지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결과는 실망스러웠죠. 어디도 중국을 대체할 수준이 안 됐습니다. 원료가 있어도 재련이 안 되고, 재련이 되는 곳은 물량이 부족하고, 물량이 있는 곳은 품질이 안 됐죠. 검토할수록 막막해졌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한국 자료를 펼쳤습니다. 고려아연이라는 회사의 자료였죠. 처음엔 대충 훑어보려고 했습니다. 별 기대 안 했으니까요. 일본도 안 되고 호주도 안 되는데 한국이 되겠어? 그런 생각이었죠. 그런데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숫자가 달랐습니다. 구조가 달랐습니다. 이게 뭐지? 저는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읽으면 읽을수록 의문이 커졌죠. 왜 이런 기술을 가진 나라가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을까? 중국은 이걸 알고 있었을까? 알고 있었다면 왜 이렇게 서둘러 규제를 발동한 걸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머릿속에서 한 가지 가설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혹시 중국이 진짜 두려워한 건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었던 게 아닐까? 중국이 전략 광물을 틀어막은 진짜 이유가 한국의 부상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면? 미국을 압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국과 미국이 손잡는 걸 막으려는 것이었다면? 물론 그건 그냥 가설이었습니다. 증거는 없었죠. 하지만 그 가설을 품은 순간 저는 한국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의심 반, 호기심 반으로요. 그리고 그게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장표 맨 아래에 있던 그 낯선 이름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죠. 저는 아직 한국을 믿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믿고 싶지 않았다는 게 더 정확하겠죠. 25년간 미국 안보를 위해 일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해외 민간 기업에 희망을 걸어야 한다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자존심을 비웃었죠. 대안이 없었으니까요. 일본도 안 되고 호주도 안 되고 유럽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남은 건 그 낯선 이름뿐이었죠. 고려아연. 며칠 후 상부에서 공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한국 기업을 정밀 검토하라. 현실적인 대안이라면 국적은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씁쓸했습니다. 국적이 중요하지 않다니요. 미국이 얼마나 다급하면 저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동맹국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왔는지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던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에 손을 벌려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저는 고려아연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엔 대충 훑어보는 게 아니라
한 줄 한 줄 꼼꼼히 읽기 시작했죠. 첫 페이지부터 이상했습니다. 일반적인 재련회사 자료와 구조 자체가 달랐거든요. 보통 재련회사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아연을 생산합니다. 연간 생산량은 얼마입니다. 순도는 몇 %입니다. 단순하죠. 목적 금속 하나를 캐서 정제해서 파는 겁니다. 중국 재련소들도 대부분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대량 생산, 저가 공급. 그게 중국의 전략이었죠? 그런데 고려 아연 자료는 달랐습니다. 아연을 생산하는 건 맞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아연을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들. 보통은 폐기하거나 저가로 처리하는 것들을 전부 다시 회수하고 있었습니다. 연, 금, 은은 기본이고 인듐, 비스무트, 셀레늄까지. 그리고 거기서 한 번 더 나아가서 게르마늄, 갈륨, 안티모니 같은 전략 광물까지 뽑아내고 있었죠. 이게 뭡니까? 저는 자료를 읽다가 멈추었습니다.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었죠.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구조가 가능한 거지? 하나의 원료에서 이렇게 많은 금속을 연속으로 뽑아낸다고요? 제가 아는 재료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목적 금속 하나를 추출하면 나머지는 슬래그나 폐기물로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죠. 왜냐하면 부산물까지 회수하려면 추가 공정이 필요하고 추가 공정에는 비용이 들고 그 비용을 감당하려면 기술력이 있어야 하니까요. 대부분의 재련소는 그냥 버립니다. 그게 더 싸니까요? 그런데 고려아연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부산물들을 전략 자산으로 바꾸고 있었죠. 통합회수 공정이라고 불리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그 단어를 보면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통합회수 공정? 들어본 적 없는 개념이었거든요. 자료를 더 읽어봤습니다. 고려아연의 공정은 이랬습니다. 아연 정광을 투입하면 먼저 아연을 추출합니다. 그 과정에서 나오는 잔류물에서 연을 뽑아내죠. 연을 정제하는 과정에서 또 부산물이 나오는데 거기서 금과 은을 회수합니다. 금은 정제 과정에서 다시 셀레늄이 나오고 셀레늄 처리 과정에서 인듐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마치 하나의 강물이 여러 갈래로 나뉘면서 각 갈래에서 다른 보물을 건져 올리는 것 같았죠. 그리고 그 끝에 게르마늄, 갈륨, 안티모니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목말라 하던 전략 광물들이요. 저는 한참을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믿기 어려웠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론과 현실은 다르지 않습니까? 실험실에서 되는 것과 공장에서 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니까요. 특히 이런 복잡한 연속 공정은 어느 한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전체가 멈춰버립니다. 품질 관리도 엄청나게 까다롭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재련소들이 단일 금속 생산에 집중하는 겁니다. 복잡한 건 리스크가 크니까요. 그런데 고려아연은 그 복잡한 걸 해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수십 년째요. 저는 동료에게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이거 봤어? 이 구조가 말이 된다고 생각해? 뭔데? 고려아연, 한국 회사야. 이 공정 구조 좀 봐. 동료가 자료를 훑어봤죠.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론은 그럴듯한데 실제로 이게 돌아간다고? 자료상으로는 그렇다는데 자료야 뭐든 쓸 수 있지. 직접 봐야 알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자료는 자료일 뿐이죠. 예쁜 숫자를 나열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현실에서 작동하느냐는 거죠. 저는 아직 한국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공정 구조는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왜 이런 방식이 가능한 건지, 어떻게 수십 년간 유지해온 건지, 정말 숫자대로 생산이 되는 건지. 며칠 후 내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 기업 검토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였죠. 저는 고려 아연 자료를 정리해서 발표했습니다. 통합 회수 공정의 구조, 생산 가능한 전략 광물 종류, 예상 공급 물량까지 객관적인 사실만 나열했죠. 그런데 반응이 싸늘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자는 겁니까? 한 고위 관계자가 끼어들었죠. 목소리에 냉소가 묻어 있었습니다. 한국이 미국 안보를 책임진다고요? 해외 민간 기업에 우리 방산 공급망을 맡기자는 겁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맡기자는 게 아니라 검토해보자는 겁니다. 현재로선 다른 대안이 없으면 만들어야지. 왜 남의 나라에 손을 벌립니까? 회의실 분위기가 험악해졌죠. 사실 그 반응은 예상했습니다. 미국 내부에는 해외 투자, 특히 안보 관련 해외 의존에 대한 거부감이 뿌리 깊게 박혀 있거든요. 미국이 세계 최강인데 왜 다른 나라에 기대야 하냐는 자존심, 해외 기업을 믿을 수 있느냐는
불신, 혹시 약점을 잡히는 거 아니냐는 우려, 이런 것들이 뒤섞여 있죠. 특히 방산 분야는 더합니다. 무기의 핵심 원료를 해외에서 가져온다? 그것도 민간 기업에서? 전시 상황에 그 기업이 공급을 끊으면 어쩌냐는 거죠. 충분히 일리 있는 우려였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하워드 씨, 당신 혹시 한국 편 아닙니까? 누군가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죠. 저는 어느 나라 편도 아닙니다. 숫자를 보고 말하는 겁니다. 숫자가 다가 아니잖아요. 정치적 판단도 있어야지. 정치적 판단은 제 영역이 아닙니다. 저는 기술적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한국 기업 검토는 계속하되 성급한 결론은 내리지 말라는 애매한 지시만 남았죠. 저는 회의실을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뭘 원하는 걸까? 대안이 없다고 난리를 치면서 막상 대안이 나오니까 국적을 따지고 있잖아요. 물론 저도 한국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직 확인해야 할 게 너무 많았죠. 자료상 숫자가 실제 생산량과 일치하는지, 품질이 미국 방산 기준을 충족하는지, 장기 공급 안정성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지 않고 결정을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서 다시 자료를 펼쳤습니다. 안티모니 생산량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봤죠. 안티모니가 왜 중요하냐고요? 이 광물은 군용 탄약에 필수적입니다. 총알의 경도를 높이고 미사일 추진체의 연소 특성을 개선하죠. 안티모니 없이는 현대식 탄약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전 세계 안티모니 생산의 약 80%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자체 생산량은 거의 제로에 가깝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중국이 안티모니 수출을 막으면 미국은 총알도 못 만든다는 뜻입니다. 세계 최강 미군이 총알 부족으로 전쟁을 못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고려아연 자료에는 안티모니 생산 계획이 나와 있었습니다. 현재 생산량에서 단기간에 증설이 가능하다고 했죠. 숫자를 보니 미국 수요의 상당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물량이었습니다. 사실이라면 대단한 거죠. 하지만 사실인지는 확인해봐야 알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추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고려아연의 과거 생산 실적, 품질 인증 기록, 기존 수출 현황 같은 것들이요. 자료가 도착하는데 며칠이 걸렸죠. 그 사이에 저는 다른 작업을 하면서도 계속 그 회사 생각이 났습니다. 왜 한국인지가 궁금했습니다. 한국이 재련 기술을 가지게 된 배경이 뭘까? 단순히 운이 좋았던 걸까? 아니면 뭔가 이유가 있는 걸까? 저는 한국 산업사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삼성, 현대, LG 같은 대기업들은 알았지만 재련 산업은 완전히 새로운 분야였죠. 자료가 도착했을 때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고려아연이라는 회사가 1974년에 설립됐더군요. 50년이 넘은 회사였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한 분야에만 집중해왔다는 거죠. 아연 재련으로 시작해서 점점 회수 대상을 늘려가고 기술을 축적하고 지금의 통합 회수 시스템을 만들어낸 겁니다. 저는 그 역사를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구나. 50년간 한 우물을 판 결과구나. 중국처럼 대량 생산으로 밀어붙인 게 아니라 기술 축적으로 여기까지 온 거구나. 중국과 한국의 차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규모의 경제로 승부합니다. 싼 인건비, 느슨한 환경 규제, 정부 보조금을 앞세워 대량 생산을 하죠. 품질보다는 물량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은 뛰어나지만 기술적 깊이는 상대적으로 약해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물량으로는 중국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기술로 승부한 겁니다. 같은 원료에서 더 많은 가치를 뽑아내는 방식으로요. 효율성과 부가가치를 높여서 경쟁력을 확보한 거죠. 중국과 같은 결과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이론이 맞다면 반이 바뀝니다. 저는 자료를 덮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만약 고려아연의 기술이 정말로 작동한다면 미국은 중국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가정이었죠. 문서가 아니라 공정을 직접 봐야 했습니다. 저는 상부에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한국 기업 검토 결과 기술적 가능성은 확인됩니다. 단, 최종 판단을 위해서는 현장 검증이 필요합니다. 직접 방문해서 공정을 확인하고 생산 설비를 점검하고 담당자들을 인터뷰해야 합니다. 며칠 후 답이 왔습니다. 한국 방문을 검토하라.
그 한 문장을 보면서 저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움직이는구나 하는 안도감과 함께 정말 한국이 답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공존했죠. 25년간 미국 안보를 위해 일해왔는데 이제 와서 한국에 답이 있다고요?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감정과 현실은 별개입니다. 안보에는 감정이 없다고 늘 말해왔잖아요. 대안이 없다면 검토해야 하고 검토 결과가 긍정적이면 추진해야 합니다. 국적이 어디든 정치적으로 불편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죠. 중요한 건 미국 방산 라인이 멈추지 않는 겁니다. 한국 방문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비자 처리, 일정 조율, 방문 업체 선정, 행정적인 절차들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계속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고려아연의 온산 재련소가 주요 방문지로 정해졌죠. 한국 남쪽 울산 근처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아내가 물었습니다. 한국에는 왜 가는 거야, 갑자기? 출장이야. 검토할 게 있어서. 무슨 검토? 그냥 공급망 관련이야. 저는 또 얼버무렸습니다. 아내는 더 묻지 않았죠. 25년간 이런 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 출장과는 무게가 다르다는 걸 저도 느꼈거든요. 이번 방문의 결과에 따라 많은 것이 바뀔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보게 될까? 자료대로 대단한 기술을 가진 회사일까? 아니면 과장된 마케팅에 불과할까? 솔직히 반반이었습니다. 기대 반, 의심 반. 아니, 솔직히 의심이 조금 더 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행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불빛이 멀어져 갔죠. 저는 눈을 감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중국이 진짜 두려워한 나라가 한국이라면 그 이유를 곧 알게 되겠지. 아니라면 다시 원점이고 어느 쪽이든 직접 봐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며칠 후 한국 남쪽의 재련소에서 밝혀지게 됩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첫인상은 의외로 평범했습니다. 깨끗하고 효율적인 공항이었죠. 하지만 특별히 놀랄 건 없었습니다. 미국 공항들보다 낫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그 정도였죠. 저는 입국 수속을 마치고 마중 나온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젊은 한국인이었는데 영어를 유창하게 했죠. 하워드 씨,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온산까지는 차로 약 4시간 정도 걸립니다. 4시간이요. 생각보다 멀었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타면서 창밖을 내다봤죠. 서울을 지나 남쪽으로 내려가는 동안 한국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층 건물들, 깔끔한 도로, 곳곳에 보이는 공사 현장들,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많지 않았거든요. K-팝이 유행한다는 것, 삼성과 현대가 있다는 것, 분단 국가라는 것, 그 정도가 전부였죠. 4시간의 이동 시간 동안 저는 계속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고려아연 온산 재련소의 시설 배치도, 생산 공정 흐름도, 주요 설비 목록, 머릿속으로 미리 그림을 그려봤죠. 어디를 집중적으로 봐야 하는지,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오후 늦게 온산에 도착했습니다. 재련소 정문 앞에서 차가 멈췄죠. 저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첫인상은 이랬습니다. 화려하지 않다. 미국의 대형 공장들처럼 번쩍거리는 외관이 아니었죠. 건물들은 실용적이고 단정했습니다. 과시하려는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일하는 곳이라는 인상이었죠. 하지만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게 눈에 들어왔죠. 차량 동선, 사람들의 움직임, 설비 배치, 모든 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25년간 수많은 공장을 방문해 봤는데 이 정도로 정리된 현장은 흔치 않았죠. 겉모습은 평범했지만 운영은 평범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안내를 받아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고려아연 기술진 몇 명이 대기하고 있었죠.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정장을 입지 않았더군요. 작업복에 안전모를 쓴 차림이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이런 자리에 임원급이 정장 차림으로 나왔을 겁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띄우고 회사 홍보부터 시작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바로 현장부터 보시겠습니까? 기술 책임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조금 놀랐죠. 보통은 회의실에서 설명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현장을 도는 게 순서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현장부터 보여주겠다는 거였습니다. 좋습니다. 현장부터 보죠.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현장으로 나갔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들른 곳은 아연 재련 공정이었습니다. 거대한 설비들이 돌아가고 있었죠. 기술 책임자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 방식이 독특했어요. 이 공정에서 우리가 가장 신경 쓰는 건 회수율입니다. 회수율이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보통 재련소들은 생산량을 먼저 얘기하지 않습니까? 생산량은 투입량을 늘리면 올라갑니다. 하지만 회수율은 기술력이 없으면 안 올라가죠. 우리는 투입된 원료에서 얼마나 많은 가치를 뽑아내느냐에 집중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중국 재련소들은 늘 생산량을 자랑했거든요. 연간 몇 톤 생산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이런 식이었죠.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물량이 아니라 효율을 말하고 있었어요. 다음 공정으로 이동했습니다. 아연에서 연으로, 연에서 귀금속으로 이어지는 통합 회수 라인이었죠. 자료에서 봤던 그 공정이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규모가 상당했어요. 각 단계가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되어 있고 중간중간에 분리 설비들이 배치되어 있었죠. 기술 책임자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라인에서 우리는 10가지 이상의 금속을 회수합니다. 아연, 연, 금, 은, 인듐, 비스무트, 셀레늄, 게르마늄, 갈륨, 안티모니. 일반적인 재련소라면 아연과 연 정도만 뽑고 나머지는 폐기하죠. 우리는 버리지 않습니다. 왜 버리지 않습니까? 저는 일부러 도발적으로 물었습니다. 버리는 게 더 쉽고 더 싸지 않으냐는 뉘앙스였죠. 기술 책임자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도 버렸습니다. 1970년대에 이 회사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아연만 생산했죠. 그런데 어느 날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버리는 이 찌꺼기들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걸까? 분석을 해봤더니 금이 있고 은이 있고 희귀 금속들이 있었습니다. 버리기엔 너무 아까운 것들이었죠. 그래서 회수 공정을 개발한 겁니까? 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부산물에서 금속을 분리하는 건 원래 원광석에서 뽑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농도가 낮고 불순물이 많고 분리 조건이 까다롭죠. 수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보통 기업들은 자사 기술을 설명할 때 성공 사례만 얘기하거든요. 우리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어떤 성과를 냈는지. 그런데 이 사람은 실패 사례부터 꺼내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어려웠고, 왜 실패했고,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먼저 설명하더군요. 인듐 회수 공정은 개발하는 데만 8년이 걸렸습니다. 처음 5년은 완전히 실패였죠. 분리가 안 됐습니다. 포기하려던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계속 시도했고 결국 해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과장을 하지 않는구나. 자랑하지 않는구나.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구나. 그게 오히려 더 신뢰가 갔습니다. 화려한 프레젠테이션보다 솔직한 현장 설명이 더 설득력 있었죠. 안티모니 생산 라인으로 이동했습니다. 제가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었죠. 미국 방산에 가장 급하게 필요한 광물이 바로 안티모니였으니까요. 안티모니 생산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기술 책임자가 숫자를 말해줬죠. 저는 메모하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미국의 연간 안티모니 수요와 비교해보니 상당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물량이었습니다. 이 수치가 정확합니까? 지난 3년간 생산 실적입니다. 문서로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증설 계획은요? 있습니다. 현재 설비로도 생산량을 더 늘릴 수 있고 추가 라인 건설도 검토 중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만약 이 숫자들이 사실이라면 미국은 중국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18개월이라는 시한폭탄을 해제할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아직 확인할 게 남아 있었습니다. 미국에 수출한 실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올해 2차례 출하했고 추가 주문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수출을 했다고요?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검토하기도 전에 이미 민간 차원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중국 규제 이후로 전 세계에서 문의가 폭주하고 있죠. 솔직히 지금은 없어서 못 파는 상황입니다. 없어서 못 판다. 그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공급자가 을이 아니라 갑이라는 뜻이었죠. 그만큼 이 기술과 이 물량이 희귀하다는 의미였습니다. 현장 투어가 끝나고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몇 가지 추가 질문을 했죠. 품질 관리 시스템, 환경 규제 대응,
장기 공급 안정성. 기술진은 하나하나 성실하게 대답했습니다. 과장도 없었고 회피도 없었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했고 확인이 필요한 건 확인 후 답변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미팅이 끝났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오늘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첫째, 기술은 진짜였습니다. 자료에 나온 통합회수 공정이 실제로 돌아가고 있었죠.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둘째, 사람들이 달랐습니다. 자랑하지 않았고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먼저 말하고 어려움을 솔직히 인정했죠. 그러면서도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허세가 아니라 축적에서 나오는 자신감이었어요. 셋째, 이미 시장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민간에서는 이미 거래가 시작됐죠. 시장은 정치보다 빠릅니다. 그리고 시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숙소에 도착해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해야 했죠. 저는 보고서 초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쓰다가 멈췄습니다. 기존에 쓰려던 문장이 맞지 않았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쓰려고 했습니다. 한국 기업은 중국의 임시 대체제로서 단기적 활용 가치가 있음. 그런데 그 문장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 건 임시 대체제가 아니었거든요. 50년간 축적된 기술, 통합회수 공정, 전략광물, 생산 역량. 이건 단기적으로 땜빵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문장을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이건 임시방편이 아니다. 그 한 문장을 쓰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25년간 미국 안보를 위해 일해온 사람이 해외 기업에 대해 이런 평가를 내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숫자로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이 회사는 대안이 아니라 해답에 가까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이 교차했죠. 미국으로 돌아가면 뭐라고 보고해야 할까? 한국을 믿으라고 말해야 할까? 그렇게 말하면 또 한국 편이냐는 소리를 듣겠지. 하지만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그건 분석가로서 직무유기 아닌가? 안보에는 감정이 없다고 늘 말해왔습니다. 숫자만 보고, 현실만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라고요. 그런데 막상 그 원칙을 지키려니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객관적인 결론이 정치적으로 불편할 때 그걸 그대로 말하는 게 쉽지 않더군요. 다음 날 추가 미팅이 있었습니다. 고려아연의 경영진과 만나는 자리였죠. 저는 몇 가지 핵심 질문을 준비해 갔습니다. 미국과 장기 공급 계약을 맺을 의향이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우리는 안정적인 파트너를 원합니다. 가격 조건은요?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장기 계약이라면 협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압박을 가해온다면요? 한국 정부에 압력을 넣거나 다른 분야에서 보복을 한다면? 이 질문에 경영진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그건 우리 회사가 답할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 간 이슈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50년간 이 사업을 해왔습니다. 중국의 부침도 받고 글로벌 시장의 변화도 겪었죠. 그때마다 살아남은 건 기술력 때문이었습니다. 정치는 변해도 기술은 남습니다. 정치는 변해도 기술은 남는다. 그 말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중국이 아무리 압박해도 기술 자체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요. 기술은 사람 머릿속에 있고 설비 안에 있고 50년간 축적된 노하우 속에 있습니다. 그건 버튼 하나로 끄고 켤 수 있는 게 아니죠. 미팅이 끝나고 저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귀국 비행기에 오르기 전 재련소를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봤죠. 굴뚝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 연기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안에서 지금도 안티모니가 만들어지고 있구나. 게르마늄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미국이 그토록 목말라 하는 것들이 저 평범해 보이는 공장에서 쏟아지고 있구나.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한국 땅이 멀어지는 걸 바라봤죠. 그리고 노트북을 열어 보고서를 마무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의 결론 부분을 쓸 때 저는 오래 고민했습니다. 어떤 단어를 써야 할지, 어떤 톤으로 전달해야 할지. 너무 긍정적으로 쓰면 한국 편이라는 소리를 들을 테고 너무 보수적으로 쓰면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까요. 결국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고려아연의 기술력은 문서상 수치와 일치함을 현장에서 확인했다. 통합회수 공정은 실제 가동 중이며 전략광물 생산 역량은 미국 수요의 상당 부분을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해당 기업은 단순한 대체 공급선이 아니라 장기적 전략 파트너로서 검토할 가치가 있다. 그 마지막 문장을 쓰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전략 파트너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몇 번이고 고민했죠. 하지만 결국 그대로 뒀습니다. 그게 사실이니까요. 비행기가 태평양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눈을 감았죠. 피곤했지만 머리는 맑았습니다. 뭔가 하나가 정리된 느낌이었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는 의심이 더 컸습니다. 정말 될까? 과장 아닐까? 기대만 하다가 실망하는 거 아닐까? 그런데 직접 보고 나니까 확신이 생겼죠. 이건 된다. 이건 답이 될 수 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긍정적인 보고서를 써도 미국 내부의 반발을 넘어야 했죠. 정치적 저항, 기존 이해관계자들의 반대, 해외 의존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기술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 공정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한국은 적어도 이 분야에서는 준비가 돼 있다는 것. 워싱턴에 도착하면 힘든 싸움이 시작될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한테는 무기가 있었죠. 숫자라는 무기, 현장이라는 증거, 그리고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한 사실. 그걸 가지고 싸워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국은 제게 후보가 아니었습니다. 의심의 대상도 아니었죠. 이건 대안이 아니라 해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미국에 설득하는 일이 이제 제 몫이 됐습니다. 워싱턴에 돌아왔을 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공정은 실제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전달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여주면 합리적인 결론이 나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25년간 그렇게 일해왔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기술은 증명됐지만 신뢰는 거부됐습니다. 귀국 다음 날 저는 보고서를 최종 정리했습니다. 한국 방문 결과, 현장 검증 내용, 생산 데이터, 품질 확인 사항, 모든 걸 꼼꼼하게 정리했죠. 결론 부분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고려아연은 단순한 대체 공급선이 아니라 장기적 전략 파트너로서 검토할 가치가 있다. 해당 기업의 기술력과 생산 역량은 미국의 전략 광물 수요를 상당 부분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리고 한 문장을 더 추가했습니다. 중국 대체 가능. 이 네 글자를 쓰는데 오래 고민했습니다. 너무 강한 표현 아닌가 싶었죠. 하지만 사실이니까요. 현장에서 확인한 바로는 정말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쓰는 게 제 일이니까 그대로 뒀습니다. 며칠 후 내부 보고 회의가 잡혔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 방산 기업 대표들, 의회 관계자들이 모이는 자리였죠. 저는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긴장이 됐습니다. 물론 데이터에 자신은 있었어요. 하지만 이 자리가 순탄하지 않을 거라는 예감도 있었죠.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평소보다 사람이 많았어요. 그리고 몇몇 얼굴들이 눈에 띄었죠. 대형 방산 기업의 로비스트들, 의회 국방위원회 소속 인사들. 단순한 기술 검토 회의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자료를 띄우고 설명을 시작했죠. 한국 고려아연 현장 방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회수 공정의 구조입니다. 이 시스템은 단일 원료에서 10가지 이상의 금속을 연속으로 회수합니다. 아연에서 시작해서 연, 금, 은, 인듐, 비스무트, 셀레늄, 그리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르마늄, 갈륨, 안티모니까지 설명을 이어가는데 누군가 끼어들었습니다. 잠깐요, 하워드 씨. 국방부의 한 고위 관계자였죠.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한국 기업한테 우리 안보를 맡기자는 겁니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아직 결론까지 가려면 한참 남았는데 벌써 끊는 거였죠. 결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데이터부터 보시는 게. 데이터는 됐고요. 핵심만 말해주세요. 당신 판단은 뭡니까?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대답했죠.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고려아연의 기술력은 실제로 확인됐습니다. 생산 역량도 충분합니다. 장기적 파트너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물론 리스크는 있습니다. 해외 민간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시면 현재 상황은 우리가 더 잘 압니다. 다른 사람이 끼어들었습니다.
대형 방산 기업의 임원이었죠. 하워드 씨, 당신이 한국에서 뭘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한테는 우리 계획이 있습니다. 국내 재련소 재건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에요. 23년만 버티면 됩니다. 23년이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계획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뻔히 알면서 저런 말을 하는 거였죠. 실례지만 국내 재련소 재건에는 최소 7년이 걸립니다. 환경 인허가만 3년이고요. 23년은 불가능합니다. 그건 당신 판단이고요. 제 판단이 아니라 국방부 자체 분석 결과입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국방부 보고서를 띄웠습니다. 국내 재련소 재건에 710년이 소요된다는 분석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죠. 하지만 그 임원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건 보수적인 추정치죠.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이면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인다고요? 20년간 방치해놓고 이제 와서 의지를 가지면 된다고요? 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회의가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제 발표 내용, 그러니까 한국 기술에 대한 얘기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얘기들이 오갔어요. 해외 민간 기업에 안보를 맡길 수 있느냐? 한국이 전시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느냐? 중국이 한국에 압박을 가하면 어쩔 거냐? 미국 기업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기술 얘기는 없고 정치 얘기만 가득했습니다. 숫자는 없고 감정만 있었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에 관심이 없구나.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온 거구나. 한 의회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하워드 씨, 당신 보고서에 중국 대체 가능이라고 썼던데요. 그 표현 좀 과한 거 아닙니까? 현장에서 확인한 사실을 바탕으로 쓴 겁니다. 사실이야. 어쨌든 그런 표현은 정치적으로 민감합니다. 수정하는 게 좋겠어요. 수정하라고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실을 쓴 건데 정치적으로 민감하니까 바꾸라는 거였죠. 무슨 말씀이신지. 한국 기업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다고 공식 문서에 쓰면 여러 가지로 복잡해집니다. 중국과의 관계도 있고 국내 기업들 반발도 있고요. 좀 더 조심스러운 표현으로 바꿔주세요.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기술 검증 회의에서 정치적 수사를 논하고 있다니요. 저는 분석가입니다. 제 일은 사실을 보고하는 거지 정치적으로 편한 말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사실을 왜곡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쓴 건 현장에서 확인한 객관적 사실입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저를 노려보는 게 느껴졌죠. 방금 제가 선을 넘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결론은 없었죠.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애매한 문구만 남았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오면서 복도에서 동료를 마주쳤습니다. 체크! 괜찮아? 왜? 방금 회의 분위기가 좀 험악했잖아. 알라. 예상했어. 근데 있잖아, 조심해. 요즘 위에서 내 얘기가 좀 나와. 무슨 얘기? 동료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한국 편이라고.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한국 편이라고요? 저는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 편이 아니라 사실 편인 건데요. 숫자가 가리키는 방향을 말했을 뿐인데 그게 어느 나라 편이 되는 겁니까? 고마워, 알려줘서.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죠. 25년간 이 일을 해왔습니다. 숫자로 말하고 데이터로 판단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내놓는 게 제 역할이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게 문제가 된다고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죠.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제 보고서가 내부에서 돌기 시작하면서 반발이 본격화됐습니다. 방산 기업들이 움직였죠. 그들에게 한국 기업은 경쟁자였으니까요. 만약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과 손을 잡으면 자기들 사업이 위축될 테니까 막으려는 거였습니다. 로비가 시작됐습니다. 의회 관계자들에게 접촉하고 국방부 고위층에 압력을 넣고 언론에 흘리기도 했죠. 해외 의존은 위험하다. 미국 기업을 살려야 한다. 당장은 어려워도 국내 재건이 답이다. 이런 메시지들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이 저를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상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잭, 자네 보고서 말이야. 네. 위에서 좀 신경 쓰고 있어. 표현을 좀 순화할 수 없겠나? 어떤 표현을요? 중국 대체 가능이라든지 전략 파트너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강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건 사실을 바탕으로 쓴 겁니다.
사실인 건 알아. 하지만 지금 시기가 좀 민감하잖아. 조금만 톤을 낮춰주면 안 될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상사의 얼굴을 봤죠. 그도 불편해하는 게 보였습니다. 위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생각할 것도 없었죠. 사실을 왜곡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집에서 아내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내가 제 얼굴을 보더니 물었죠. 무슨 일 있어?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여. 회사 일이야. 한국 출장 다녀온 후로 계속 그러잖아. 뭔가 문제 있는 거야. 저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내에게 자세히 말할 수는 없었지만 대략적인 상황은 설명했죠. 내가 보고서를 썼는데 그게 좀 논란이 되고 있어. 무슨 논란? 내 분석이 정치적으로 불편하다는 거지. 사실을 썼는데 사실이 마음에 안 드니까 바꾸라는 거야.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바꿀 수 없어. 사실은 사실이니까. 그러다 불이익 받으면 어쩌려고? 그건 모르겠어.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해. 나는 당신 편이야.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거웠죠. 제가 고집을 부리면 가족한테도 영향이 갈 수 있으니까요. 25년간 쌓아온 경력, 연금, 미래 계획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흔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 주 또 다른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엔 더 높은 레벨이었죠. 국방부 차관복급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다시 발표를 했고 다시 같은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을 어떻게 믿습니까? 해외 기업이 약속을 안 지키면요. 중국이 보복하면 한국이 버틸 수 있습니까? 미국 기업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하나하나 대답했습니다. 데이터를 보여주고 분석을 설명하고 리스크와 대안을 제시했죠.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들은 듣고 싶은 말만 들었고 보고 싶은 것만 봤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한 참석자가 말했습니다. 하워드 씨, 당신 열정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 문제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정치적으로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제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구나. 숫자로는 이겼지만 정치로는 지고 있구나. 안보 논의에서 국적이 숫자를 이기고 있구나.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죠. 창밖으로 워싱턴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이 도시에서 25년을 일했습니다. 미국 안보를 위해 헌신해왔다고 자부했죠. 그런데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사실을 말했다고 왕따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중국 대체 가능이라고 쓴 부분을 한참 들여다봤죠. 이걸 바꿔야 하나? 순화된 표현으로 고쳐야 하나? 그러면 좀 더 쉬워질까? 하지만 결국 바꾸지 않았습니다. 손이 안 움직이더군요. 사실을 사실대로 쓰는 게 제 일이니까요. 그걸 포기하면 저는 더 이상 분석가가 아니니까요. 보고서 맨 아래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잭 하워드. 25년간 이 이름으로 수백 개의 보고서를 썼습니다. 단 한 번도 사실을 왜곡한 적 없었죠.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사실을 말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고, 옳은 일을 하는 게 이렇게 외로울 줄 몰랐다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요. 기술은 증명됐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정치가 이기고 있지만 현실은 결국 드러나게 돼 있죠. 18개월이라는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으니까요. 그 시한이 다가올수록 사실의 무게는 더 커질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심스러운 사람이 됐습니다. 회의에서 말을 아꼈고 불필요한 충돌은 피했죠. 하지만 보고서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문서에는 사실만 담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현실이 제 편이 되어줄 날을, 숫자가 정치를 이기는 날을. 그날이 언제 올지는 몰랐지만 반드시 온다는 건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결국 드러나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그 재련소, 묵묵히 돌아가던 그 설비들, 과장 없이 사실만 말하던 그 기술자들, 그들은 지금도 일하고 있겠죠.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든 그들은 그냥 자기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안티모니를 만들고 게르마늄을 만들고 미국이 목말라 하는 것들을 쏟아내고 있겠죠. 언젠가는 인정받을 겁니다. 언젠가는 손을 내밀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버티면 됩니다. 저도 한국도
한국은 변명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결과를 보냈죠. 제가 워싱턴에서 정치적 싸움에 지쳐가고 있을 때 한국은 말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사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내부에서 고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편이라는 딱지가 붙었고 회의에서 발언권이 줄었고 보고서는 책상 서랍에 묻히는 것 같았죠. 저는 거의 포기 상태였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지쳐 있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이메일을 확인하는데 눈에 띄는 제목이 하나 있었죠. 한국 전략광물 수출 현황 업데이트. 별 생각 없이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첫 줄을 읽는 순간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죠. 고려아연 미국향 안티모니 첫 수출 완료. 6월 선적분 도착 확인. 뭐라고요?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읽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안티모니를 수출했다는 거였죠. 그것도 이미 도착까지 완료됐다는 겁니다.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였거든요. 한국 방문했을 때 그들이 증설 계획이 있다고 했지만 이렇게 빨리 실행될 줄은 몰랐습니다. 미국 정부가 아직 결정도 내리지 않았는데 민간 차원에서 이미 거래가 성사된 거였죠. 며칠 후 추가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6월에 이어 8월에도 수출이 이루어졌다는 거였죠. 연속 2차례 선적, 그리고 추가 주문도 대기 중이라는 정보도 있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계속 놀랐습니다. 이게 진짜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한국에서 온 보고서를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안티모니뿐만이 아니었어요. 게르마늄, 갈륨 생산량도 급증하고 있었죠. 고려아연이 단기간에 설비 가동률을 높이고 일부 라인은 추가 증설까지 완료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숫자들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구나.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해내고 있구나. 미국이 회의실에서 정치 싸움을 하는 동안 한국은 공장에서 생산을 늘리고 있었던 거죠.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국방부 조달 담당 부서의 동료였죠. 잭, 너 한국 건 담당했지? 응, 왜? 이거 알아? 민간 방산업체들이 한국 쪽으로 직접 연락하고 있대. 뭐? 정부 결정도 안 났는데? 그러니까 정부가 결정을 안 내리니까 기업들이 알아서 움직이는 거지. 재고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급한 거야.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시장이 정부보다 먼저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정치가 결정을 미루는 사이 현실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기업들이 스스로 대안을 찾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대안이 한국이었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고려아연의 분기 실적이 발표됐는데 전략광물 부문 매출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는 거였죠. 3배요.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입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규제가 발동된 직후부터 전 세계에서 주문이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 동남아시아까지 중국에 의존하던 기업들이 일제히 대안을 찾기 시작했고 그 대안으로 한국이 떠오른 거였죠. 수요가 폭발하니까 가격도 올랐고 매출은 급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장은 가장 냉정한 심판입니다. 정치적 논쟁이나 감정적 반발은 시장 앞에서 의미가 없죠. 시장은 오직 하나만 봅니다. 누가 물건을 가지고 있느냐, 누가 공급할 수 있느냐, 그리고 지금 시장은 한국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들을 정리해서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번엔 제 분석이 아니라 시장의 반응을 담았죠. 한국 기업의 수출 실적, 매출 증가율, 글로벌 기업들의 구매 동향, 객관적인 사실들만 나열했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전략광물 시장 동향, 한국 기업의 부상. 이번엔 반박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의견이 아니라 시장의 움직임이니까요. 숫자가 말하고 있으니까요. 며칠 후 내부 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저는 새 보고서를 발표했죠. 예상대로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대놓고 반박하는 사람이 없더군요. 숫자 앞에서는 할 말이 없으니까요. 한 참석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워드 씨, 이 수출 실적이 정확한 겁니까? 미국 세관 기록과 대조해봤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럼 지금 민간에서는 이미 한국 물량을 쓰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정부 결정과 무관하게 시장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이제 뭐라고 할 건가요?
한국 편이라고 또 공격할 건가요? 하지만 이건 제 의견이 아닙니다. 시장이 선택한 결과예요. 반대하던 사람들이 침묵했습니다. 아예 반대 의견을 철회한 건 아니었지만 목소리가 낮아졌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안 된다고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좀 더 지켜보자고 말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지켜보면서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안도감도 있었고 허탈함도 있었죠. 결국 제 말이 맞았잖아요. 몇 달 전에 제가 했던 얘기가 지금 현실로 증명되고 있잖아요. 그때는 왜 안 들었던 겁니까? 하지만 불평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였죠. 분위기가 바뀌고 있으니 이 기회를 살려야 했습니다. 그 즈음 결정적인 소식이 하나 더 들려왔습니다. 록히드 마틴이 고려 아연과 협력 논의를 시작했다는 거였죠. 록히드 마틴이요. 세계 1위 방산 기업입니다. 미국 방산의 상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F-35 전투기, 패트리엇 미사일, 각종 첨단 무기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가 한국 기업과 손을 잡겠다라고 나선 거였어요. 협력 내용은 게르마늄 공급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게르마늄은 적외선 야간 투시경의 핵심 소재죠. F-35 같은 첨단 전투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물질입니다. 록히드 마틴으로서는 안정적인 공급선 확보가 절실했던 거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다. 신호다. 미국 최대 방산 기업이 한국을 파트너로 인정했다는 신호죠. 정부가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민간 최고 기업이 먼저 움직인 겁니다. 이 소식은 내부 분위기를 확 바꿔놓았습니다. 록히드 마틴이 움직였다는 건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팩트였거든요. 그동안 한국은 안 된다고 주장하던 사람들도 말을 아끼기 시작했죠. 한 고위 관계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하워드 씨, 록히드 마틴 건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저도 뉴스로 들었습니다. 당신 분석이 맞았던 것 같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제 와서요? 몇 달 동안 저를 한국 편이라고 몰아붙이더니 이제 와서 맞았다고요? 하지만 속으로 삼켰습니다. 지금은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한국건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죠. 몇 달을 낭비했네요. 진작 들었으면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어쨌든 방향이 바뀌고 있으니 그걸로 됐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한국 측 담당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근황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요즘 어떻습니까? 바쁘시죠? 전화 너머로 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바쁜 정도가 아닙니다, 하워드 씨. 전화기가 녹아내릴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생산은 따라가고 있습니까? 최대한 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수요를 다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에요. 없어서 못 판다. 또 그 말이 나왔습니다. 공급자가 갑인 상황. 그만큼 한국의 위치가 올라갔다는 뜻이었죠. 미국 정부 쪽에서 공식적인 연락은 없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민간 기업들 연락은 많이 옵니다. 록히드 마틴 건 아시죠? 그 외에도 여러 곳에서 접촉해오고 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간은 이미 움직이고 있는데 정부만 느린 거였죠.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을 겁니다. 시장의 압력을 정부가 영원히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 주말 저는 집에서 아내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요즘 표정이 좀 나아 보여. 아내가 말했죠. 저는 커피를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응, 상황이 좀 바뀌고 있어. 그 한국 건? 응. 내가 맞았다는 게 증명되고 있어. 시장이 움직이고 있거든. 아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괜찮아지는 거야? 아직은 몰라. 하지만 방향은 맞는 것 같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맑았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무겁게 느껴지던 그 하늘이 오늘은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물론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정부의 공식 결정은 나오지 않았고 반대 세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흐름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만든 건 저도 아니고 미국 정부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이었죠. 한국은 말로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로비스트를 보내거나 정치적 압력을 넣지 않았죠. 그냥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생산량을 늘리고 수출을 하고 실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가장 강력한 설득이었죠.
저는 그동안 수많은 협상과 논쟁을 봐왔습니다. 말로 이기려는 사람들, 정치력으로 밀어붙이려는 사람들, 로비로 해결하려는 사람들. 하지만 결국 가장 강한 건 결과였습니다. 숫자였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실적이었죠.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 대신 결과를 보낸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모든 논쟁을 잠재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또 다른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확연히 달랐죠. 반대하던 목소리가 거의 사라졌고 대신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라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한 참석자가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검토할 만하지 않습니까? 로키드 마틴도 움직였고 시장 반응도 좋고요. 다른 참석자가 동의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어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반대는 의견이 아니라 고집이었다. 데이터가 이렇게 명확한데도 반대한다면 그건 합리적인 반대가 아니라 그냥 버티기인 거죠. 회의가 끝나고 상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책 잘했어. 당신 분석이 결국 맞았군. 저는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알아. 그리고 그게 쉽지 않았다는 것도 알아. 고생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생했다는 말이 위로가 됐지만 동시에 씁쓸하기도 했죠. 사실을 말하는 게 고생이 되는 세상이라니요. 하지만 어쨌든 결과가 나왔으니 그걸로 된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서 맥주 한 캔을 땄습니다. 오랜만에 마시는 술이었죠. 아내가 옆에 앉았습니다. 축하해? 아직 아니야. 하지만 고비는 넘긴 것 같아. 다행이네. 저는 맥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그 재련소가 생각났죠. 화려하지 않았지만 질서 있던 그 현장, 과장 없이 사실만 말하던 그 기술자들, 묵묵히 돌아가던 그 설비들, 그들은 아마 지금도 일하고 있을 겁니다. 워싱턴에서 어떤 정치적 논쟁이 오가는지 신경도 안 쓰면서 그냥 자기 일을 하고 있겠죠. 안티모니를 만들고 게르마늄을 만들고 세계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묵묵히 생산하고 있을 겁니다. 그게 진짜 힘이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결과, 약속이 아니라 실적, 정치가 아니라 기술. 한국은 그걸 보여줬고 시장은 그걸 인정했고 이제 미국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였죠. 저는 맥주캔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하지만 이제 명분이 생겼다. 시장이 증명해 줬으니까 이 명분을 가지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면 된다. 다음 단계가 뭔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해졌죠. 한국과의 협력, 그게 답이라는 걸 이제 모두가 알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죠.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습니다. 사실이 통했다는 안도감, 숫자가 이겼다는 확신, 그리고 아직 할 일이 남았다는 긴장감. 이 세 가지가 뒤섞인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그 판을 움직인 건 한국의 결과였다는 것. 정치도 로비도 말솜씨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결과. 그게 모든 걸 바꾸고 있었습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잃습니다. 이건 안보의 기본 원칙이죠. 결정을 미루는 것도 결국 하나의 선택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기로 선택한 거니까요. 그리고 그 선택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5장에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시장이 움직이고 로키드 마틴이 움직이고 내부 반대 목소리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긴급회의 소집 메일이 떴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중국 추가 규제 가능성 평가 회의. 중국이 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기존 규제만으로도 충분히 타격을 줬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겠다는 거였죠. 정보 분석에 따르면 중국이 추가 품목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었지만 가능성만으로도 충분히 위협적이었죠.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 정보 분석관들, 방산 기업 대표들이 모여 있었죠. 스크린에는 중국의 전략광물 수출 현황과 예상 시나리오가 떠 있었습니다. 발표자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입수된 정보에 따르면 중국이 추가 품목 규제를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텅스텐, 몰리브덴, 바나듐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죠. 만약 이 규제가 현실화되면 방산 원가는 최소 3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30%요? 그게 무슨 뜻인지 다들 알고 있었죠. 방산 원가가 30% 오르면 국방 예산 전체가 흔들립니다. 같은 예산으로 무기를 덜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한 참석자가 물었습니다. 확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정말 일어날 가능성이요? 정확한 확률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존 규제 패턴을 보면 추가 조치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단계적으로 압박을 강화하는 전략을 쓰고 있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중국의 의도가 뭘까? 단순히 경제적 이익 때문일까? 아니면 더 큰 그림이 있는 걸까? 저는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중국의 최종 목표가 뭐라고 보십니까? 단순히 가격을 올리려는 건지 아니면 특정 국가나 기업을 겨냥하는 건지요? 발표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죠. 분석팀의 견해로는 중국이 공급망 전체를 통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가격 상승으로 이익을 보고 장기적으로는 의존도를 높여서 정치적 레버리지를 확보하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발표자가 말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고민하는 눈치였죠. 말씀하세요. 일부 분석가들은 중국이 한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봅니다. 한국의 재련 기술이 부상하면서 중국의 독점 구조가 흔들리고 있거든요. 규제를 강화해서 한국이 시장을 빼앗기 전에 선점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경계하고 있다. 한국의 기술력이 중국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그래서 서두르는 거다. 제가 처음에 세웠던 가설이 점점 확인되고 있었죠. 회의가 계속됐습니다. 다음 안건은 미국 국내 대응 방안이었죠. 국내 재련소 재건 현황이 스크린에 떴습니다. 발표자가 설명했습니다. 현재 국내 재련소 재건 프로젝트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환경 인허가 신청이 접수됐지만 승인까지는 최소 23년이 예상됩니다. 설비 건설과 시운전까지 포함하면 실제 생산 가능 시점은 7년에서 10년 후입니다. 7년에서 10년. 그 숫자가 회의실을 짓눌렀습니다. 몇 달 전 회의에서도 같은 숫자가 나왔었죠. 그때도 비현실적이라고 했고 지금도 비현실적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죠. 한 참석자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7년 동안 어떻게 버티라는 겁니까? 중국이 추가 규제를 하면 18개월도 못 버틴다면서요? 그래서 대안을 찾고 있는 겁니다. 대안이 뭡니까? 한국 말고 다른 게 있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죠. 현실적인 대안은 한국뿐이라는 걸요. 하지만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을 열었죠. 현재 시점에서 단기간에 실행 가능한 대안은 한국 기업과의 협력뿐입니다. 이미 시장에서 검증됐고 민간 거래도 진행 중이죠.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추진하면 훨씬 빠르게 안정적인 공급선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한미합작 재련소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합작 재련소요? 그게 뭔 소리입니까?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단순히 한국에서 물건을 사오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미국 내에서 생산 능력을 확보해야 하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기술이 없습니다. 7년에서 10년을 기다릴 여유도 없고요. 그래서 제안하는 겁니다. 한국의 기술과 미국의 자본, 그리고 미국 내 입지를 결합하는 거죠. 한국 기업이 기술을 제공하고 미국에서 재련소를 짓는 겁니다. 한 참석자가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한국 기업이 응할까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도 미국 시장에 직접 진출하는 건 매력적인 기회니까요. 물론 협상이 필요하겠지만 논의해볼 가치는 있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다들 그 제안을 소화하는 중이었죠. 합작 재련소라니 전례가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때 한 고위 관계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워드 씨, 그 제안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투자 구조요? 합작 재련소를 짓는다면 당연히 투자가 필요하죠. 그런데 누가 투자합니까? 민간 기업, 정부? 저는 대답했습니다. 양쪽 다 필요할 겁니다. 민간 투자만으로는 규모가 안 되고 정부 지원이 있어야 하죠. 정부 지원이라면 어떤 형태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직접 투자입니다. 미국 정부가 해당 합작 법인의 지분을 가지는 형태요.
그 말을 하는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직접 투자요? 정부가 해외 기업의 지분을 가진다고요? 다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한 참석자가 말했습니다. 하워드 씨, 그건 선을 넘는 얘기 아닙니까? 미국 정부가 해외 민간 기업에 직접 투자한다? 그런 전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례 없는 상황이기도 하죠. 전례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뭐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엄청난 부담이에요. 의회에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납세자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고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해외 민간 기업에 직접 투자한다? 그건 엄청난 논란을 불러올 일이었죠. 왜 미국 기업이 아니라 외국 기업이냐? 왜 납세자 돈을 해외로 보내냐? 이런 비판이 쏟아질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 부담을 압니다. 하지만 대안이 뭡니까? 7년을 기다리면서 중국의 추가 규제를 맞습니까? 18개월 안에 재고가 바닥나는 걸 지켜봅니까? 정치적 부담과 안보 위기 중에 뭐가 더 무겁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죠. 대답할 수 없었으니까요. 둘 다 무거운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불편한 선택이고 다른 하나는 파국이었죠. 회의가 끝났습니다. 결론은 나오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합작 재련소 구상이 정식 안건으로 올라가기로 했죠. 저는 관련 자료를 정리해서 상세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보고서 작성에 매달렸습니다. 합작 재련소의 구조, 투자 규모, 예상 효과, 리스크 분석, 모든 걸 꼼꼼하게 정리했죠. 특히 투자 구조 부분에 공을 들였습니다. 정부 직접 투자가 왜 필요한지, 어떤 형태가 가장 적절한지,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보고서를 쓰면서 저도 계속 고민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방향일까? 정치적 반발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내가 너무 앞서가는 건 아닐까? 하지만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현실은 분명했죠. 우리에게는 만들 능력이 없었습니다. 기술도 없고, 시간도 없고, 인력도 없었죠. 그렇다면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망하거나, 불편한 선택을 하고 살아남거나. 저는 보고서 결론 부분을 이렇게 썼습니다. 미국은 현재 전략광물 재련 능력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국내 재건은 최소 7년이 소요되며 그 기간 동안 중국 의존도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유일한 현실적 대안은 한국 기업과의 협력이며 장기적 공급 안정을 위해 한미 합작 재련소 설립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미국 정부의 직접 투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썼죠. 이 제안에 대한 최종 의견 추천함. 그 문장을 쓰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추천함이라는 두 글자가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죠. 이건 단순한 분석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이름을 건 권고였습니다. 만약 이게 실패하면 그 책임은 제게 돌아올 거였죠. 보고서를 다 쓰고 나서 저는 한참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제출 버튼 위에 커서가 떠 있었죠. 누르면 끝입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서 아내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내일 중요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해. 어떤 보고서?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에 직접 투자해야 한다는 내용이야. 합작 재련소를 짓자는 거지. 아내가 눈을 동그랗게 떴죠. 그게 가능한 거야? 엄청 논란될 것 같은데. 알아.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그럼 당신한테 부담이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부담이요? 당연히 부담이었죠. 이 보고서가 통과되면 저는 그 결정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성공하면 공로가 되겠지만 실패하면 모든 비난이 저한테 쏟아질 거였죠. 부담되지.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야. 그리고 지금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한국 현장을 직접 봤고 데이터를 분석했고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나니까.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면 해. 결과가 어떻든 나는 당신 편이야. 그 말이 힘이 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고마워. 다음 날 아침 저는 사무실에 일찍 출근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보고서 파일을 열었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검토했습니다. 오타는 없는지, 논리는 탄탄한지, 빠진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제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제출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한숨을 내쉬었죠.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며칠 후 상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고서가 검토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거였죠.
국방부와 상무부가 공동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긴장이 됐습니다. 국방부와 상무부가 함께 움직인다는 건 이 건이 상당히 높은 레벨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뜻이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계속 기다렸죠. 추가 질문이 오면 대답하고 자료 요청이 오면 보내고 그러면서 속으로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통과될까? 거부될까?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그러던 어느 날 상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잭 위에서 당신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싶다고 해. 무슨 의견이요? 합작 재련소 건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담당자 의견을 직접 듣고 싶다는 거야. 저는 긴장했습니다. 최종 결정 전에 저를 부른다는 건 제 의견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었죠. 동시에 책임도 커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입니까? 내일 오전.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내일 뭐라고 말해야 할까?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 머릿속에서 수많은 시나리오가 오갔죠. 새벽 3시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다시 읽었죠. 그리고 메모를 했습니다. 내일 말해야 할 핵심 포인트들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우리에게는 만들 능력이 없다. 이건 인정해야 할 현실이다. 둘째, 시간이 없다. 7년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 셋째, 한국은 이미 검증됐다. 시장이 증명했고 로키드 마틴이 증명했다. 넷째, 빌리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드는 거다. 합작이니까 우리도 주인이 된다. 다섯째,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다. 아무것도 안 하면 지는 거다. 메모를 다 쓰고 나서 저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쩌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저는 정장을 차려입고 출근했죠.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이미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 상무부 관계자, 그리고 몇몇 자문위원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하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25년간 이런 자리에 숱하게 앉아봤으니까요. 한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하워드 씨, 당신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한미합작재련소, 정부 직접 투자. 상당히 파격적인 제안이에요. 네, 파격적입니다. 하지만 현실이 파격적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최종 의견은 뭡니까? 정말로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네,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그건 인정해야 할 현실이죠. 그래서 빌리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기로 하는 겁니다. 이건 의존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죠.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입니다. 지금 결정을 미루면 그건 아무것도 안 하기로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는 우리 모두가 치르게 될 겁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관계자가 말했죠. 알겠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오면서 생각했죠. 됐을까? 안 됐을까? 알 수 없었습니다. 결정은 제가 내리는 게 아니니까요. 그날 밤 저는 집에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할 말은 다 했어. 그래? 어땠어? 모르겠어. 반응을 읽기가 어려웠어. 저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죠.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아내가 옆에 앉았습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한 거야. 결과가 어떻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그날 밤 저는 오래 펜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보고서에 제 이름을 적는 게, 그 결정에 제 인생을 거는 게 이렇게 무거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사실을 말했고 옳다고 믿는 바를 권고했으니까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 저는 제 역할을 한 겁니다. 이제 결정은 다른 사람들의 몫이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일주일 후가 어떻게 될지, 한 달 후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죠.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는 것. 그리고 그 주사위에는 제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날 미국은 자존심보다 생존을 택했죠. 6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아무 소식이 없었죠. 저는 매일 아침 이메일을 확인하면서 조바심을 냈습니다. 통과됐을까? 거부됐을까? 아직 검토 중일까?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죠. 상사였습니다.
잭, 지금 바로 올라올 수 있어?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긴장감이 묻어 있었죠.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끼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바로 가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좋은 소식일까? 나쁜 소식일까? 해고 통보일까? 아니면 승인 소식일까? 손바닥에 땀이 났죠. 상사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들어오라는 소리가 들렸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상사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국방부 차관보급 인사가 함께 앉아 있었죠. 저는 순간 긴장이 됐습니다. 이 정도 급이 직접 나왔다는 건 뭔가 큰일이라는 뜻이니까요. 앉게 잭, 상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죠.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무겁기도 하고 뭔가 기대감 같은 게 느껴지기도 했죠. 차관보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워드 씨, 당신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한미합작 재련소, 정부 직접 투자. 상당히 파격적인 제안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해외 민간 기업에 정부가 직접 투자한다? 전례가 없는 일이니까요. 정치적 부담도 크고 의회 설명도 쉽지 않고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거부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차관보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이겁니다. 차관보가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죠. 승인됐습니다. 그 두 글자를 듣는 순간 저는 멍해졌습니다. 승인이요? 정말요? 귀를 의심했죠. 차관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하워드 씨. 당신 제안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한미합작 재련소 추진이 확정됐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믿기지 않았거든요. 몇 달간의 싸움, 고립, 비난, 그 모든 게 스쳐 지나갔죠. 그리고 이제 끝났습니다. 아니, 끝난 게 아니라 새로 시작되는 거였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차관보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규모는 예상보다 큽니다. 총 투자 규모 약 10조 원 수준으로 검토되고 있어요. 미 국방부, 상무부, 그리고 주요 방산 기업들이 공동 참여합니다. 한국 측과의 협상은 다음 주부터 시작될 겁니다. 10조 원이요.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규모였거든요. 이 정도면 단순한 시범 사업이 아니라 본격적인 전략 투자라는 뜻이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실무 책임자로 당신을 지명하고 싶습니다. 한국 현장을 직접 봤고 기술을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맡아주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실무 책임자요? 그건 엄청난 기회이자 엄청난 부담이었죠. 성공하면 공로가 되겠지만 실패하면 모든 책임이 저한테 돌아올 거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뒤로 물러설 수는 없었죠. 맞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고 나니까 오히려 홀가분했죠. 이제 책임은 온전히 제 것이 됐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털썩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죠. 진짜 된 거구나. 진짜 결정이 내려진 거구나. 그날 밤 저는 집에 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됐어. 승인됐어. 아내가 눈이 동그래졌죠. 정말? 그 합작 재련소? 응. 그리고 내가 실무 책임자를 맡게 됐어. 아내가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축하해. 정말 고생했잖아. 저는 아내를 안으면서 생각했죠. 몇 달간의 싸움이 끝났습니다. 아니, 다른 싸움이 시작된 거였죠.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부가 뒤에 있고 한국이 파트너로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과 합작으로 재련소를 설립한다는 뉴스가 나갔죠. 언론이 난리가 났습니다.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고 비판적인 반응도 있었죠. 미국이 해외 기업에 투자한다고? 왜 한국이지? 일본이나 호주는 안 되나? 이게 정말 안보에 도움이 될까? 이런 의문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는 예상보다 크지 않았죠.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 분명했으니까요. 중국 규제로 방산 라인이 위협받고 있고 대안은 한국뿐이라는 걸 이제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를 한국 편이라고 공격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반대할 명분이 없어졌으니까요. 정부가 공식적으로 결정을 내렸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한 동료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회의에서 저를 비꼬던 사람이었죠.
하워드 씨,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당신 분석이 틀렸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이 될 리가 없다고요. 그런데 당신이 맞았네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요?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죠. 저는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알아요. 그리고 그게 쉽지 않았다는 것도 알아요. 그 동료가 자리를 떠나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실이 통했다. 숫자가 이겼다. 정치와 감정에 맞서 싸워서 결국 팩트가 승리했다. 물론 모든 반대가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있었죠. 방산기업 로비스트들 중 일부는 뒷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은 내려졌고 되돌릴 수 없었으니까요. 방산기업들의 태도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움직이니까 민간도 따라온 거죠. 경쟁적으로 한국 측과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장기 공급 계약 논의, 기술 협력 논의, 합작 투자 논의. 갑자기 모두가 한국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저는 그 변화를 지켜보면서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안 된다고 하더니 이제는 서로 먼저 하겠다고 난리구나. 하지만 어쨌든 방향이 맞으니까 좋은 일이었죠. 한국 측과의 첫 공식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미국 측 실무대표로 참석했죠. 화상회의였는데 화면 너머로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온산 재련소에서 만났던 기술진들이었죠. 그들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과장 없이 사실만 말했죠.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물론 세부 조건에서는 줄다리기가 있었지만 큰 틀에서는 합의가 빠르게 이루어졌죠. 양측 모두 이 협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협상이 끝나고 한국 측 대표가 말했습니다. 하워드 씨 처음 온산에 오셨을 때 기억나세요? 물론이죠.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당신 표정이 많이 의심 가득했었어요. 이게 진짜 되나 하는 눈빛이었죠. 저는 웃었습니다. 맞아요.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지금은 확신합니다. 이게 맞는 방향이라는 걸요? 한국 측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같은 생각입니다. 좋은 파트너가 되길 바랍니다. 파트너. 그 단어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더 이상 공급자와 구매자의 관계가 아니었죠.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 그게 이 협력의 본질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상사에게 불려갔습니다. 이번엔 좋은 소식이었죠. 잭 위에서 당신 공로를 인정하고 있어. 승진 대상자로 올라갔더군. 승진이요?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물론 기쁜 소식이었지만 솔직히 승진은 별로 생각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이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프로젝트가 시작 단계입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상 받는 건 좀... 상사가 웃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게 대단한 거야. 몇 달 전만 해도 사면초가였잖아. 한국 편이라고 욕먹고 고립되고 그걸 뚫고 여기까지 온 거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몇 달 전에 저를 생각하면 정말 힘든 시간이었죠. 사실을 말하는 게 죄가 되는 것 같았고 옳은 일을 하는 게 처벌받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통했죠. 고마워요. 근데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입니다. 재련소가 실제로 지어지고 가동되고 결과가 나와야 진짜 성공인 거죠. 알라. 그래서 더 기대되는 거야.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맑았죠. 몇 달 전에는 그 하늘이 무겁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가볍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희망이 보였죠. 그날 밤 저는 집에서 아내와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응? 뭐가? 합작 재련소. 결정은 났지만 실제로 짓고 운영하는 건 이제부터거든? 몇 년이 걸릴 거야.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라면 잘할 거야. 여기까지 왔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미국은 자존심보다 생존을 택했다. 우리는 선을 넘었다. 해외 민간 기업에 정부가 직접 투자하는 전례 없는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그 결정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좋든 싫든 이제 저는 이 프로젝트와 운명을 같이 하게 된 거였죠. 성공하면 함께 빛나고 실패하면 함께 추락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건 옳은 결정이었으니까요. 안보 앞에서 국적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누가 공급할 수 있느냐였죠. 그리고 그 답은 한국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 결정은 되돌릴 수 없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다. 결과로 증명하는 것. 그리고 그 결과는 머지않아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겁니다. 한국은 대안이 아니었습니다. 대체제도 아니었죠. 한국은 질서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수십 년간 쌓아올린 공급망 지배 구조를 한국이라는 변수가 뒤흔들어 놓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25년간 안보 분야에서 일하면서 많은 변화를 봐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판 자체가 뒤집어지는 건 처음이었죠. 합작 재련소 결정이 발표된 후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만이 아니었어요. 유럽, 일본, 호주, 동남아시아 모두가 공급망을 재점검하기 시작했죠. 중국에 의존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이번 사태로 똑똑히 깨달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재점검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참고하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저런 기술을 축적했는지, 어떻게 중국과 다른 방식으로 성공했는지, 어떻게 미국의 선택을 받았는지. 한국은 더 이상 조용한 제조 강국이 아니었습니다. 전략광물 분야의 새로운 기준점이 되어가고 있었죠. 물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결정은 났지만 실제로 재련소가 지어지려면 몇 년이 더 걸릴 겁니다. 부지 선정, 설계, 인허가, 건설, 시운전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 하죠. 기공식조차 아직 몇 년은 남았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가장 중요한 거죠. 저는 요즘 종종 처음을 돌아보곤 합니다. 장표 맨 아래에서 처음 한국이라는 이름을 봤을 때 그때는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죠. 한국이 뭐 어쨌다고? 재련은 중국이나 일본 영역 아닌가? 그렇게 가볍게 넘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저는 한국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한국 덕분에 제 경력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고 한국과 함께 역사적인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죠. 인생이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기술진들과 협의하면서 저는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하는 방식이 인상적이거든요. 말이 적습니다. 과장도 없고 자랑도 없죠. 대신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문제가 생기면 조용히 해결하고 성과가 나면 담담하게 보고하죠. 한 번은 기술 책임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조용히 일하십니까? 미국 기업들은 조금만 성과가 나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데요. 기술 책임자가 웃으면서 대답했죠. 우리는 말보다 결과를 믿습니다. 말은 사라지지만 결과는 남으니까요. 50년간 그렇게 일해왔습니다. 말보다 결과, 그 철학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미국은 프레젠테이션의 나라죠. 화려한 슬라이드, 멋진 수사, 자신감 넘치는 발표. 그런 것들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조용히 일하고 묵묵히 쌓고 결과로 증명하는 문화였죠. 그래서 50년이 가능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쌓아올린 거죠. 한순간의 화려함이 아니라 세월의 무게가 만들어낸 기술이었습니다. 기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한국이 증명하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저는 워싱턴의 한 카페에서 한국 측 담당자와 커피를 마셨습니다. 프로젝트 준비 회의가 끝난 후였죠. 분위기가 편안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그냥 사적인 대화였으니까요. 하워드 씨, 처음에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죠. 솔직히요,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나 자동차 만드는 나라지 재련은 아니라고 봤거든요. 그럼 지금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지금은 존경합니다. 50년간 한 분야에 집중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죠. 중국이 싼 가격으로 밀어붙일 때도 포기 안 하고 기술로 승부한 거잖아요.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측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도 힘든 시간이 많았어요. 중국 때문에 수익성이 안 나오던 시절도 있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죠. 하지만 버텼습니다. 언젠가는 기술이 인정받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 믿음이 맞았네요. 네, 다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어요. 중국 규제가 오히려 기회가 됐죠. 위기가 기회가 된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중국이 전략 광물을 틀어막지 않았다면 세계는 여전히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을 겁니다. 한국의 기술도 묻혀 있었겠죠.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의 규제가 한국을 세계 무대로 끌어올린 셈이었습니다. 요즘 저는 전략 광물의 의미에 대해 많이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원료라고 봤죠. 땅에서 캐서 가공하는 것,
단순한 자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깨달았죠. 전략광물은 단순한 자원이 아닙니다. 전략기술입니다. 광물을 캐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땅을 파면 되니까요. 하지만 그걸 쓸 수 있게 만드는 건 아무나 못합니다. 재련 기술이 있어야 하죠. 그리고 그 기술은 수십 년간 축적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고 하루아침에 배울 수도 없죠. 그래서 재련 기술을 가진 나라가 진짜 강자입니다. 광물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요. 중국이 강했던 이유도 광물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재련 기술과 설비를 장악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독점이 깨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대안으로 떠올랐으니까요. 한국에 대한 세계의 시선도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 하면 뭐가 떠올랐습니까? 삼성, 현대, K-팝, 빠른 나라, 열정적인 나라. 그런 이미지였죠. 제조는 잘하지만 원천 기술은 부족하다는 인식도 있었습니다. 조립은 잘하는데 핵심은 못 만든다고요? 하지만 이번에 그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빠른 나라가 아니라 깊은 나라였습니다. 50년간 한 분야를 파고들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축적한 나라였죠. 제조 강국이 아니라 기술 주권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동맹 내부에서 한국의 위상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을 어떻게 봤습니까?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 북한 때문에 안보 지원을 받는 나라. 그런 인식이 있었죠. 물론 한미 동맹은 중요하지만 어딘가 비대칭적인 관계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한국은 미국 안보에 필수적인 기술을 가진 나라가 됐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거죠.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동맹 아니겠습니까? 저는 요즘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의 전쟁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지금과는 많이 다를 겁니다. 드론, 인공지능, 우주무기, 사이버전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겠죠. 그리고 그 모든 첨단 무기에는 전략광물이 들어갑니다. 반도체에도, 배터리에도, 센서에도, 통신 장비에도 전략광물 없이는 미래 전쟁을 치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린 결정이 중요한 겁니다. 이건 단기적인 대응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입니다. 며칠 전 저는 집에서 아내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아내가 물었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서 벗어나는 거지. 전략광물을 자체 조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안보가 훨씬 안정될 거야. 그럼 당신은? 나는? 모르겠어. 프로젝트가 끝나면 뭘 할지 아마 은퇴하게 될 수도 있고. 후회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 25년간 일했는데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한 게 가장 보람 있어. 내 이름이 역사에 남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가 옳은 일을 했다는 건 알아.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거면 충분해.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거면 충분하다. 맞는 말이었죠. 저는 오랫동안 강대국을 믿어왔습니다. 더 많은 자원, 더 큰 시장, 더 강한 군대. 그게 힘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배운 건 다릅니다. 미래는 자원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자원을 다룰 줄 아는 나라의 것입니다. 광물이 많아봤자 기술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반대로 광물이 적어도 기술이 있으면 세계가 찾아옵니다. 한국이 그걸 증명했죠. 한국은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준비했고, 축적했고,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선택에 제 이름을 걸었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재련소 기공식까지도 몇 년이 남았고 실제 가동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 사이에 수많은 난관이 있겠죠. 정치적 반발, 기술적 문제, 예상치 못한 변수들. 하지만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결정이 옳았다는 걸요.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우리는 이 순간을 돌아보면서 말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옳은 선택을 했다고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서재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죠. 25년 전 처음 이 도시에 왔을 때도 저 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젊은 분석가였죠. 야망이 있었고 뭔가 해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여기 있습니다. 머리는 희끗해졌고 체력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죠. 사실을 믿는다는 것, 숫자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말한다는 것. 그게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다음에도 세계가 위기에 처하면, 다음에도 누군가 답을 찾아야 한다면 한국은 다시 후보에 오를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50년간 준비해 왔으니까요. 그리고 그때도 저 같은 누군가가 사실을 말하겠죠. 숫자를 보여주고 현장을 확인하고 옳은 선택을 권고할 겁니다. 그게 힘들더라도 외롭더라도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일이니까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마지막 메모를 적었습니다. 미래는 자원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자원을 다룰 줄 아는 나라의 것이다. 한국은 준비돼 있었다. 그래서 세계가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옳았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